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기나긴 인구 끝에 만나야 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은 큰 행복보다는 작은 행복 여러 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훨씬 오래 생존한다고도 하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물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오래 살아남아야 내 후손도 남기고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서 멸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존이 길어지는 게 결국은 인류의 생존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 크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어떻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걸까요? 가슴 벅찬 감동적인 행복이 한두 번이 가슴 벅찬 감동적인 행복 한두 번이 인간을 오래 살게 할까요? 연구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이름 아래 행복 연구를 주도한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강조하는 행복의 법칙입니다. 100점짜리 행복을 열흘에 한 번 느끼는 사람과 10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행복의 총합은 둘 다 100점이니 둘 다 똑같이 행복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총합은 같아도 10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실제로 행복의 총량은 0에 수렴합니다. 다음 표에서 X축은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좋았던 날도 있고 우울했던 날도 있고 괜찮은 날도 있습니다. 다시 힘든 날, 좋았던 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0에 수렴하죠. 거의 예외 없이 기분으로서의 행복은 장기적으로는 0에 수렴합니다. 들쑥날쑥하니까요. 365일 즐거운 사람을 가리켜 조증 환자라고 해요. 조증 환자. 자, 빨간 펜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조증 환자. 빨간 펜이 썼는데 어제 밤에 쓰고 저거 되네요. 네, 365일 즐거운 사람을 가리켜 조증 환자라고 해요. 365일 내내 기분이 가라앉아 있으면 우울증 환자죠. 극단적이네요. 조증, 우울증. 감정이 극단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사람들은 총량이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크기가 한 번에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면 행복의 크기가 크더라도 빈도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좀 방정맞아 보이지만 여러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수없이 반복하면 어떨까요? 행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행복을 자주 느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사람에게 훨씬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가장 컸던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보통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네요. 바로 연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도 범접할 수도 없는 크고 화려한 행복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 빈도는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거대한 행복감을 느끼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너무 큰 행복은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이 여러 번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누리는 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알사탕을 주는 친구가 10명 있으면 나의 행복 빈도수는 10번 이상이 되겠죠. 나한테 1억 원을 흔쾌히 내어주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으면 행복의 크기는 커지지만 빈도는 적어요. 알사탕 한 개 줄 능력밖에 없는 친구라도 10명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복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 인간관계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큰 것을 주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것, 주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계속하던 중에 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과 창의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건 정말 그래요. 공감합니다. 주변에 작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살고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주변에 작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살고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장기나 오목이나 바둑을 둔 적이 있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둘 때는 좋은 수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가 진짜 잘 생각날 때가 있어요. 바로 훈수 둘 때입니다. 훈수가 뭔가요? 바둑을 내가 두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가 야, 여기다 두면 되잖아 라고 건넨 한마디가 신의 한 수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생활에 심리학이 다 자신만의 심리학이 있는 것 같아요. 존재하죠.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훈수 둘 때 훈수 두는 것처럼 하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요. 네, 심리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훈수 두듯이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는 자식 일에는 좀 그렇게도 하는 것 같아요. 훈수 두듯이 남의 그러니까 이웃집 아이처럼 네, 그렇게 대해서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간섭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관계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적인 것 좀 갖고 와봐 이러면 못 가져오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도와줘 라고 하면 그때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밀접한 사이가 아닌데도 그래요. 이렇게 남을 돕는 것, 이타성이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타성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어떤 일에 참여할 의지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접근 방식을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창의적인 겁니다. 이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지금은 손해를 보겠지만 언젠가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소한 하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복의 빈도가 높아지겠죠.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할 때 가볍게 훈수를 두고 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큰 게 아니지만 나의 행복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세상은 경쟁하는 곳, 정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오랜 역사를 연구해온 사람들은 저희 심리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심리학자들아, 우리가 태초 이래의 인간의 역사를 연구했는데 이 세상은 검투사가 승리한 세상이 아니야. 검투사는 강하지만 그 검투사도 나중에는 반드시 더 강한 다른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해. 진짜 후손을 많이 남긴 끝까지 살아남은 최고의 강자들은 그 검투사에게 박수를 쳐준 원형 경기장의 힘없는 사람들이야. 오늘 박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저희 아이가 그랬거든요.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박수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엄마가 선한 이야기를 해도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다 귓등으로 듣는다. 그래서 선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유명해지는 게 먼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많은 자손을 남긴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절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 문명, 우리 인간 세계는 두 번째, 세 번째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 바로 이타적인 사람이지. 여러 심리학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높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요. 많은 시간과 저는 돈은 없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진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타성과 행복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인간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경쟁자로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작은 행복 하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혹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나의 작은 이타적인 행동이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줄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강. 남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 관종은 아니지만 인정은 받고 싶어. 인간은 모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관심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도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대학 입시 박람회에 강연하러 갔었는데 전시부스에서 홍보하는 분이 아버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며 말을 걸더군요. 그 말을 듣자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분이 5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중반이라는 게 55세를 넘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한 50대 초반이었겠네요. 한 50 하나둘? 아버님이라는 말은 자식 결혼시키고 손주도 본 어르신들한테 쓰는 말 같잖아요. 그러고 나서 단골 식당에 갔는데 교수님 오늘 너무 젊어 보이세요 하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정 욕구는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성과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야 남들도 나를 인정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야 남들도 나를 인정합니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 욕구가 강해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키가 5cm만 더 크면 좋을 텐데 살은 10kg은 더 빼야겠어. 식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하며 끊임없이 단점을 찾아내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누구든지 어느 날 아침에 샤워하고 나왔는데 내 얼굴이 너무 예쁘고 잘생겨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못생겨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잘생겨 보이는 날이 나와 못생겨 보이는 날이 나는 남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평소와 다른 게 없어요.
365일 내내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아 보이면 그 사람은 늘 자기애가 지나친 사람이고,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건 문제가 큰 거죠. 반대로 365일 내내 자신을 별로라고 보는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두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잘생긴 외모로 유명한 배우도 어느 날은 자기가 못생겨 보이는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감정 기복의 평균 지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중 어떤 사람을 더 쉽게 인정할까요? 스스로 어느 정도 괜찮다고 평가하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물론 너무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게 되죠. 스스로 그렇게 과시하고 있으니 남들이 인정해줄 틈이 없잖아요. 반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난 안 될 거야, 되는 일이 없어 라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나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 것은 곧 어떻게 하면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천적이기만 한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해맑고 낙천적이라는 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는 0일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낙천적인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집요하게 노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좋은 일을 최대로, 나쁜 일은 최소로 일어나도록 생각을 조직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어떻게 하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우리 개념이 강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죠. 나의 엄마를 우리 엄마, 혼자 사는데도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국가도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큰 자아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나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역대 드라마 시청률 베스트 10이 있는데요. 첫사랑, 사랑이 뭐길래, 모래시계, 허준, 젊은이의 양지, 그대 그리고 나. 58부작이었네요. 아들과 딸, 64부작, 태조왕건, 200부작이에요. 장장 거의 2년에 걸쳐서 했던 드라마인데, 여명의 눈동자, 대장금. 나이가 나오겠어요. 첫사랑은 못 봤던 것 같고, 사랑이 뭐길래는 중간중간 봤던 것 같고, 모래시계는 봤어요. 이걸 보면서 고현정을 되게 좋아했죠. 그 고현정의 그 머리 휘날리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1992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역대 드라마 시청률 순위입니다. 최고 시청률을 기준으로 작성된 리스트인데요. 요즘 드라마 시청률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시청률이에요. 몇 퍼센트냐면요. 다 50% 이상 넘어요. 그러니까 최고 시청률 첫사랑은 65.8%. 이건 등장인물이 좀 틀렸나요? 좀 대단한 인기 배우였었나요? 65.8%.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때는 채널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채널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잖아요.
표에 나온 것처럼 드라마 시청률이 웬만하면 50%를 넘기고 70% 가까웠던 시절이었어요. 4, 50분 대, 4, 50대 분들은, 네, 저도 4, 50대, 50대, 아마 이 드라마들을 거의 보셨을 겁니다. 봐야 대화가 됐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역대 만화 시청률도 있네요. 나라라 슈퍼보드, 무적 파워레인저. 이 이유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나라라 슈퍼보드는 알아요. 본 것 같아요. 잠깐. 우리나라는 만화 시청률도 40%를 넘겼던 나라입니다. 1992년에 방영된 나라라 슈퍼보드 시청률은 42.8%예요. 92년이면 제가 집에서, 엄마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3이어서 아마 이거를 잠깐 봤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제가 TV가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은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면 나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인정은 받지 못해도 최소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있어서인 것 같아요. 옆집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종의 FOMO, 증후군이래요. FOMO, Fear of Missing Out. 즉,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어 있는 것을 그런 것에 두려움을 갖는 증상이래요. FOMO가. 포모인가요? 1980년대 중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프로스펙스나 나이키 신발을 신는 거였어요. 이 브랜드의 신발을 신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학교 내 교우관계에서 제가 그래서 교우관계 문제가 많았나 보네요. 프로스펙스나 나이키는 몰랐습니다. 살 형편도 안 됐었고. 네. 조다시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 이것도 몰랐어요. 이런 거 입지 않으면 안 끼워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가지려고 하게 되죠. 그렇게 같은 무리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이래서 약간 제가 이 교수님을 봤을 때 약간 부르주아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성장 배경이 연령대는 같은 연령대를 그래도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살지만 시대적 배경이 약간 다르게 느껴져서 가끔 옛날 얘기 이런 거 하시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난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을 초월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건 살아온 가정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거의 20살까지 그런 부모님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투쟁이라고 합니다. 인정투쟁. 독일 철학자 악셀 호네트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인간은 타인이 나를 자립적인 가치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나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악셀 호네트는 인정투쟁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 주체는 다른 주체에게 인정받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새롭게 획득된 정체성은 더 높은 인정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킨다.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인정투쟁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낭독을 시작했던 게 학교 수업 시간에 너무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발성이 안 된다. 입을 너무 안 벌리고 그러니까 말을 한다? 발표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자꾸 의식적으로 그 교수님이 추천하신 그 유설리 교수님이셨는데 그 젓가락 입에 물고 발음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면서 책을 누구한테 읽어주듯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부터는 제가 아예 낭독을 그냥 일상 루틴으로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학기는 끝났지만 출발은 인정 욕구였던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는 거를 수업에서만 그치지 않고 나름 혼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학기가 끝나서 만날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인정 욕구에서 끝나면 발전이 없는 것 같고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루틴으로 장착하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이 연구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인정투쟁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가장 불안해하는 문화이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무님한테 인정받으려면 부장님한테 인정받은 것보다 더 강하게 인정받은 것이고, 한 명보다 10명한테 인정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셈이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인정투쟁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강한 공동체 문화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정투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인정투쟁은 원래 철학적 개념입니다. 해겔 나오네요. 해겔 어려워요. 해겔, 변증법이, 정번, 화분. 이분이 아니고 칸트였나요? 어려운 철학자.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중요하네요. 스스로 어린이가 못 되면 스스로 어른도 못 되겠죠. 스스로. 정신현상학 중 자기의식편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해겔은 정신발전의 중요한 고리가 인정이라고 보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생사를 건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철학 용어 설명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은 말이라도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통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책을 가장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김정훈 박사를 꼽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인정투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는 그 삶을 투쟁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인정투쟁보다 더 쉬운 말이 있어요. 남의 감탄입니다. 이 단어가 훨씬 더 좋은데요. 인간은 감탄하고 감탄받으려고 살아요. 참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감탄 발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올해는 첫날의 다짐. 감탄사를 연발하고 살자. 감탄사. 인정받고 싶다는 건 남이 나에게 우와 대단해요, 멋져요, 최고예요 라는 말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인정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거보다 어제보다 나은데 그런 말이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어제보다 나은 걸 보여주려고 다 그 인정 챌린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건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해요. 인정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남의 감탄을 듣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지금 나에게 다른 사람의 감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탄이 필요한 사람이 저희 집에도 수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내가 나에게 감탄할 수 있어야 해요. 네. 내가 나 자신에게 감탄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나도 감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에게 기대를 하겠어요. 자신의 외모에 감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감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경우 나에게 감탄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못 쓰던 붓글씨를 잘 쓰게 되었다 하거나 피아노를 배워서 노래 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등 본업과 무관한 문화활동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무관한 문화활동을 너무 좀 밸런스가 안 맞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업과 무관한 문화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글쓰기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스포츠든 취미활동을 하면서 성취 경험을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감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적절하게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이 문화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티켓을 사서 오페라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적 행동이 있을 때 자존감이 더 높아집니다. 직접 글을 쓰고 노래를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춤추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니체의 이 말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춤 안 추면 큰일 난다죠. 가장 철학적인, 머릿속으로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니체는 자신의 본업인 철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춤을 추면서 스스로에게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춤을 사랑한 니체는 알프스 산자락을 춤추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과 상관없는 체험에서 나 스스로에 대한 감탄을 만들어내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동료, 상사, 후배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대부분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지만 문화적 삶에서도 성취해봐야 합니다. 문화적 성취가 나를 더 인정받게 만들거든요. 이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일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감탄해야 할까요?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감탄하려면 훌륭하게 일 처리를 하거나 경쟁 상황에서 1등을 해야 해요. 일에는 경쟁이 있고 순위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감탄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눌러 이겼다는 뜻입니다. 처절한 투쟁, 사생결단, 피냄새 나죠. 일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에서는 성취하기 쉬울 뿐더러 비용이 덜 듭니다. 문화활동에서는 경쟁이나 순위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요.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해서 노래 한 곡을 잘 연주했다고 합시다. 그때 나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몇 등일까요? 세계에서 1억 등쯤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위에 민감하지 않죠. 내가 그 피아노 연주를 본업으로 삼고 있지 않고 나만의 기준에 만족하고 해낸 것에 의미를 두니까요. 일과 상관없는 문화활동에서 나에게 감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때도 긍정적입니다. 문화활동에서 얻은 감탄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에 전염되어 일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되니까요. 물론 남의 감탄을 받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나 스스로에게 감탄해주고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준다면 우리는 인정투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강. 쉽게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법. 얼마 전에 친한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 친구 회사 앞에서 만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앞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마치 공포 영화에서 괴물이나 귀신이 튀어나오는 걸 보고 공포에 질렸을 때의 표정이었어요. 앞에 오던 사람은 바로 그 회사 상무님이었습니다. 바로 앞도 아니고 30m 전방에 있는 상무님을 보고 그렇게 놀란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화에서 주변은 뿌옇게 사라지고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포커싱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상무님을 보면 주변이 그렇게 변하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고 힘들대요. 그 친구는 꽤 영리하고 명석한데도 상무님 앞에만 서면 실어증에 걸린 듯이 말이 안 나온답니다. 이 친구가 심리학자인 제게 심각하게 고민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무님 앞에서 대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녹음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도움을 받고 싶었던 친구는 상황을 들려주기 위해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친구 상태가 심각하긴 했습니다.
상무님, 기획안은 이 정도인가요? 농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전교 3등으로 졸업할 정도로 명석한 그 친구는 외모도 준수하고 인성도 좋아요. 물론 평소에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무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지만 상사 앞에서 좀 긴장을 하긴 합니다. 왠지 모르게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고 내 말과 행동이 다 틀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꽤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사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당당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 상사든 면접관이든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을 크게 만들어 보세요. 동물들이 포식자 앞에서 자기 몸을 부풀려 위협하듯이 커다란 몸짓을 해보는 겁니다. 장난스럽고 원시적인 행동 같은가요? 하지만 이 행동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각은 생각을 좌우합니다. 우리 생각의 중추는 우리 신체 기관 중 어디일까요? 당연히 뇌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뇌가 생각을 해요. 손이 생각을 하지 않죠. 허벅지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에 도전을 했던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생각해. 엉덩이도 생각을 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장난스러운 말이 상사 앞에 서면 작아지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이론이 됩니다. 이 모든 언어에 이런 표현이 실제로 있어요. 나 손 씻었어. 나 손 씻었어. 여기다 대고 그래 그럼 수건 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관용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모든 언어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야. 사실 가슴이 따뜻한 건 병이에요. 고열 증세가 있다는 거니까요. 가슴이 따뜻하다는 말은 착하고 인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친구는 나랑 참 가까운 사람이야. 야, 걔 LA에 살잖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역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온도, 질감 등 물리적 상황에 빗대어 은유를 하곤 하는데 이 은유법은 모든 언어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따뜻함, 다정함, 시원함, 괜찮음. 영어로도 읽어야 되네요. warm, 따뜻함, 다정함, cool, 시원함, 괜찮음, cold, 차가움, 냉정함 등등 이런 온도에 대한 표현은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의미와 맥락이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생각을 좌우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 환경이 생각에 영향을 끼치므로 신체를 커다랗게 하면 자신감이 커집니다. 이를 체화된 인지현상이라고 하지요. 처음에는 이런 연구가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10년 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고 그 결과가 안정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건 실험을 할 때마다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면접관 10명이 1층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실험 진행자가 5명에게는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을, 나머지 5명에게는 차가운 콜라가 담긴 컵을 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면접장으로 가는 동안 5명은 손이 따뜻해지고 5명은 손이 차가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면접관은 같은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따뜻한 컵을 들고 올라간 사람들은 같은 지원자를 조금 더 따뜻하게 평가합니다.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차가운 컵을 들고 올라간 사람은 더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가설이었는데 나라, 문화, 연령을 막론하고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도록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사람의 인사 서류를 한 명에게는 무거운 보드판에 올려서 주고 다른 한 명에게는 가벼운 종이 폴더에 끼워서 주었습니다. 무거운 보드판 위에 올린 인사 서류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신중한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한편 가벼운 종이 폴더에 있는 서류를 읽은 사람은 이 사람이 좀 가벼울 것 같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입니다. 노련한 백화점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고객이 직접 물건을 만지게 합니다. 물건을 만지고 나면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2배 이상 뛰어오르거든요. 저는 만진다를 연이 닿는다로 연결시키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만진다. 연이 닿는다. 그는 수입 자동차 딜러로 우리나라 판매왕 10위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출근하자마자 헤어 드라이기를 챙깁니다. 그러고는 영하의 날씨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 헤어 드라이어로 차 문 손잡이를 사람의 체온 정도로 덮여놓습니다. 차를 보러 온 고객은 차 문을 열 때 사람의 손을 잡는 듯한 느낌을 받겠죠. 그러면 고객은 따뜻한 감촉을 느끼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오늘부터 커피숍에 손잡이에 드라이기를 설치해야 되나요? 열선을 설치해야 하나요? 마음이 따뜻해져서 들어오면 저희 직원한테 그 썩소를 날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의 신체 상태와 자기의 생각을 균일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일관성에 관한 이론인 것 같아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권력을 가진 느낌이나 권력이 없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혀낸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미 커디 교수의 파워 포징입니다. 한동안 연구 결과의 진정성에 대해 논란, 특히 호르몬 분비량이 있었지만 심리적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들의 자세를 보세요. 회의할 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부장입니까? 대리입니까? 부장이죠. 그럼 다음 사진을 보죠. 이 두 사람의 자세를 보세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신입사원이겠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자세였던 것 같은데요. 낮아 보이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몇 분 동안 실험군은 직위가 높은 사람의 자세를 취하고 대조군은 직위가 낮은 사람의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자신이 취한 자세가 그 다음 행동에 영향을 끼쳐 행동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특정 자세를 취했던 학생들과 게임을 합니다. 모든 게임에는 리스크가 있죠. 고위험 게임에 참여하려면 20%의 확률로 100만원을 따고 80%의 확률로 20만원을 잃는 조건으로 베팅을 해야 합니다. 90%의 확률로 5만원을 따고 10%의 확률로 2만원을 잃는 게임도 소개합니다. 게임은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저위험 게임이죠. 그런데 직위가 높은 사람의 거만한 자세를 취했던 실험 참가자들은 게임을 할 때 모험적이고 위험 선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직위가 낮은 사람의 소심한 자세를 취했던 참가자들은 안전한 게임을 선택하고 위험 기피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실험 참가자들이 신체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깨 펴고 다녀라 라는 말씀을 부모님들이 하시나 봐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거라.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좀 당당하게, 당당한 자세라고 했다기보다 조금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족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
친가, 아이들 친가 쪽이 이게 등이 약간 앞으로 숙어진 체형이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명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파르게 이렇게 뻣뻣한 자세가 없어요. 저희 친정 쪽은 다 좀 뻣뻣하게 뒤로 넘어갈 정도로 저희 엄마도 돌아가시 전까지 허리가 굽은 적이 없었거든요. 뒤로 오히려 넘어가시더라고요. 어, 집안 분위기인 건지 유전적인 성향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코르티솔은 곧 스트레스와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르티솔 분비가 많아지죠. 지위가 높은 사람의 자세를 취한 참가자들은 코르티솔 분비는 어땠을까요? 코르티솔 분비량이 적었습니다. 반면 지위가 낮은 사람의 자세를 취한 참가자들은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코르티솔 분비량이 많아졌죠. 저의 경우를 보니까 저희 시댁 식구들은 코르티솔 분비가 적은 것 같은데요. 어깨가 굽었어도. 오히려 죄가 더 많죠. 이제 상사 앞에서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은 상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당당하고 거만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넓히고 호흡도 하고 호흡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자신 있게 내봅니다. 이 사소한 변화가 호르몬을 바꿔서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면접 보러 가기 전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전에도 시도해보세요. 10에서 15분 동안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어렵고 두려운 사람 앞에서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을 적어도 초반부 1, 2분 동안은 막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 밀리지 않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몸과 정신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의 방향으로 정신이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니까 웃는다,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몸과 정신은 서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적극적이고 힘있는 자세를 취하고 나면 마음도 커지고 힘이 생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저도 올해는 쓰지 않고 낭독하는 챌린지로 바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